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신안 앞바다 여객선 자초 사고를 수사 중인 해경이 휴대전화를 보면서 딴짓을 하다 사고를 낸 항해사와 조타수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지난 2019년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이 벌금형을 받아 의원직 상실형을 면했습니다. 서울 등 일부 지역의 학교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하면서 급식 대신 빵과 우유로 대체하는 등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로 어제 저녁 너무 놀라셨죠? 그나마 천만다행이었습니다. 제주에서 267명을 태우고 목포로 향하던 여객선이 좌초됐지만 3시간 만에 모두 구조됐습니다. 사고 원인은 또 인재, 안전 경각심 부족이었습니다. 어처구니없게도 항해사가 휴대폰을 보다가 경로를 이탈해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은 항해사와 조타수를 긴급 체포했고 선장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정치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에서 출발한 여객선은 목포항에 접근 중이었습니다. 속도를 줄이고 변침, 그러니까 회전을 해야 하는 구간이 지났지만 항로를 이탈한 배는 그대로 2분에서 3분 직진하다가 좌초 사고로 이어집니다. 당시 여객선의 키는 선장 대신 1등 항해사가 잡았지만 웬일인지 불과 100m 앞에서 섬을 발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뉴스를 보고 있었다. 근데 이거는 본인이 하는 진술일 뿐이고요. 아무튼 저희는 중과실로 보고 있습니다. 1등 항해사가 휴대전화를 보며 태만하게 근무하고 있던 시각, 선장은 아예 자리에 없었습니다. 사고 지점은 폭이 좁은 항로로 규정상 반드시 선장이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보기에는 넓은 바다처럼 보이지만 이처럼 중간중간 무인도가 있어서 주의해서 운항해야 하는 구간입니다. 해도에 따라 스스로 움직이는 자동안법 장치도 섬을 향한 채 켜져 있었습니다. 결국 선장과 1등 항해사, 조타수 등 운항 승무원 3명 모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총체적 인재입니다. 해경은 1등 항해사와 인도네시아인 조타수 등 2명을 긴급 체포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춘입니다. 그렇다면 항해사가 딴짓을 하면서 선박이 다른 곳으로 가는 동안 해상교통관제센터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24시간 선박의 움직임을 관찰해야 하는데 항로를 이탈해도 제때 파악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사고 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은 고작 5척뿐이었습니다. 이어서 강세훈 기자입니다. 제주에서 출발해 전라남도 신안해역에 진입한 여객선은 통상적인 항로를 1600m가량 이탈했습니다. 보통 선박이 항로를 이탈하면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에 경고하는데 이번엔 아니었습니다. 여객선이 항로를 이탈해 무인도 연안에 부딪히기까지 3분가량을 관제센터에서 인지하지 못한 겁니다. 그 업무에 대해 잘했다고는 위반 점이 없잖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해당 여객선은 200명이 넘는 인원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또 사고 해역이 좁은 구역이라 관제센터에서 관심 있게 모니터링을 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사고 해역의 관제 대상 선박이 많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녁 시간대라 5척이었습니다. 관제 대상 선박은. 하지만 당시 관제 업무가 미흡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해경은 관제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식구를 상대로 철저한 조사를 할 수 있을지는 물음표가 붙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이처럼 인재가 겹쳤습니다. 당시 상황을 들여다보면 가장 중요한 좁은 물길 구간에선 반드시 사람이 직접 조타를 하며 방향을 바꿔야 했는데 이것을 놓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상황은 주진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승객과 승무원 267명을 태운 퀸 제누비아호가 오후 4시 45분쯤 제주도를 출발합니다. 그리고 저녁 8시가 넘어 목포 장산도 인근의 족도 1600m 앞 지점에 들어섭니다. 섬이 밀집해 있고 수로가 좁은 협수로 구간이라 속도를 줄이고 자동 운항을 수동 운항으로 전환해 사람이 직접 방향을 바꿔야 하는 지점입니다.
하지만 사고 여객선은 항해사가 휴대전화를 보느라 자동 운항을 유지하며 22노트 속도 그대로 8시 16분쯤 족도에 부딪힙니다. 선체 앞부분이 족도 위에 올라탈 정도로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좌초된 겁니다. 심지어 관제센터는 해당 여객선이 3분 동안 1600m 정도 항로를 벗어난 것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예인선 4척이 배 뒤에서 줄을 묶어 당기는 방식으로 사고 여객선을 꺼냈고 그 뒤로는 목포까지 자력으로 운항한 뒤 정박했습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그래도 267명이 모두 구조되고 큰 인명피해가 나지 않은 건 승객들의 차분한 대응 때문이었습니다. 여객선이 섬과 충돌했을 때 그 충격으로 당시 배안 상황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안유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여객선이 섬과 충돌한 순간 커다란 굉음이 들렸습니다. 충격의 여파로 배안 매점 진열대가 무너졌고 물건들은 쏟아졌습니다. 모처럼 제주도를 다녀오던 여행객들과 차를 싣고 돌아오던 화물기사들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크게 놀랐습니다. 충격은 나이 다섯 분들은 좀 크다고 생각해야죠. 앉아있는 상태에서 넘어질 정도 됐으니까 당연히 놀랬죠. 뱃머리에는 아찔했던 상황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데요. 두꺼운 강판이 종이처럼 구겨지고 찢겨졌습니다. 사고를 접수한 해경은 20분 만에 움직일 수 있는 모든 배들을 동원해 좌초 현장으로 보냈습니다. 혼란도 잠깐, 승객들은 구명조끼를 나눠 입고 차분하게 구조의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이었습니다. 안내방송을 따라 밀거나 새치기 하는 사람 하나 없이 질서정연하게 이동했습니다. 구조가 긴박하게 이뤄지면서 승객들은 탑승문이 아닌 이곳 화물칸을 통해 빠져나왔습니다. 승객 246명과 승무원 21명 전원을 구조하는 데는 3시간이 조금 더 걸렸습니다. 무틀 밟은 순간 구조자들은 그제야 안도하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MBN 뉴스 안유정입니다. 이제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한 사고 수사와 이를 바탕으로 대책이 필요합니다. 사고 여객선이 입항해 있는 목포의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교욱 기자, 뒤에 보이는 선박이 사고 선박인 것 같은데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 저는 지금 사고 선박이 들어와 있는 목포 사막부두 여객선 터미널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사고 선박 퀸 제누비아 2호가 보이실 텐데 카메라 프레임에 다 담지 못할 정도로 거대합니다. 50층짜리 빌딩을 옆으로 눕혔을 때와 비슷한 길이로 26,000톤급 국내 최대 규모의 연안 여객선입니다. 사고 9시간여 만인 오늘 새벽 5시 40분쯤 항구에 들어왔는데 예인선 도움으로 족도 갯바위에서 벗어난 뒤엔 스스로 이동했습니다. 인근 숙소에서 밤을 보낸 승객들은 물론 병원으로 이송됐던 승객들도 모두 진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또 급히 탈출하느라 배 안에 남아있던 차량과 짐도 넘겨받았습니다. 체포된 항해사와 조타수에 대한 수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우선 해경은 이곳 목포항에서 사고 선박을 직접 살펴보고 항해 기록 작치를 통해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체포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직 수사 초기 단계라서 해경이 말을 아끼고 있지만 우선 1등 항해사 40대 A씨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 B씨 휴대폰 포렌식을 의뢰했습니다. 휴대전화로 뉴스를 검색하다가 수동 운전을 하지 못했다고 실토한 A씨가 당시 휴대폰으로 정확히 뭘 하고 있었는지 살펴보기 위한 겁니다. 사고 시각 조타실을 비웠던 60대 선장도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좌초 여객선이 올라탄 전남 신안 족도가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특정 도서로 지정돼 있는 만큼 관련자들에게 중과실치상 혐의와 함께 해양생태계법 위반 혐의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목포 사막부두 여객선 터미널에서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패스트트랙, 즉 국회 신속 처리 안건 충돌 사건이 발생한 지 6년 7개월 만에 첫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은 국회에서의 몸싸움을 금지하는 국회 선진화법이 처음 적용된 사례로 의원직 상실형은 벌금 500만 원 이상입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송원석 의원 등 현직 6명이 모두 유죄이지만 의원직은 유지하게 됐습니다. 재판 결과를 분석하고 영향을 집중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심동욱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 설치 등 법안을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려 하자 이를 저지하면서 몸싸움으로 번진 일명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검찰은 당시 자유한국당 지도부였던 나경원 의원과 송원석 원내대표 등 5명에게는 실형을, 이철규 의원에게는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나 의원은 벌금 2,400만 원, 송 원내대표에게는 1,150만 원을 선고하는 등 검찰 구형보다 낮게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불법적 수단으로 입법 활동을 저지하고 국회 운영을 방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며 유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무죄 선고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했다고 봅니다. 당시 당대표였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구형보다 낮은 벌금 1,9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법이 무너졌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졌습니다. 이번 판결로 나 의원 등 국민의힘 현역 의원 6명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충돌 당시 무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들에 대한 구형은 다음 주 이뤄질 예정입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지난 2019년 국회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당시 여야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법 등을 놓고 충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장도리의 망치가 동원됐고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국회 복도에 들어 누웠습니다. 장가희 기자가 되짚어봤습니다.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내려는 더불어민주당을 자유한국당이 막아서며 격렬한 몸싸움을 벌입니다. 좀처럼 문이 열리지 않자 누르발 목보비, 이른바 빠루까지 동원합니다. 심지어 장도리에 이어 망치까지 사용되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아예 복도에 드러누우며 국회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지난 2019년 4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법을 신속 처리 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던 4당과 이를 막으려던 자유한국당이 곳곳에서 충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이배 전 의원이 6시간 동안 감금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밖에서도 밀어서 열 수가 없도록 또 잠가놓은 상태입니다. 저는 여기 창문을 뜯어서라도 나갈 수 있도록. 검찰은 회의방해, 의안과 점거 등의 혐의로 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를 포함한 27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피고인 다수의 불출석과 이의 제기로 지연된 재판은 기소 5년 10개월 만에 1심 선고가 내려지게 됐습니다. MBN 뉴스 장가희입니다. 법원의 판단에 여야는 아전 인수식으로 극명히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수당 폭거에 면죄부를 줬다고 유감을 표명했고 민주당은 법원이 폭력을 용인했다며 비판했습니다. 정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해 국민의힘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국회 내의 자율성은 위축시키고 국회법상 협의의 의미는 아주 넓게 해석함으로써 다수당의 폭거에 면죄부를 주는 판결을 한 점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사건 당사자인 송원석 원내대표는 유죄 판결은 아쉽다며 자유민주주의와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항거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이 의회 독재를 인정했다며 검찰의 항소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압박했습니다. 국민들에게 직접 피해를 본 사건인 김만배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검찰이 판단할 것인지 똑똑히 지켜보겠습니다. 민주당은 판결 직후엔 당혹스러운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SNS에 의원직 상실형은 당연하다는 글을 올렸다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지도부는 유죄 판결을 받고도 자화자찬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명분 인정으로 둔갑시키는 파렴치함과 법원이 불법이라 판단한 폭력을 여전히 민주당
독재 저지라고 정당화하는 몰염치함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법원이 국회 폭력을 용인하고 용기를 준 꼴이라며 법원에 비난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1심 선고를 받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소 여부는 신중히 검토해서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MBN 뉴스 정혜린입니다. 국회에서 물리력을 행사하지 말자고 만든 법이 국회 선진화법입니다. 얼마나 그런 일이 많았으면 국회를 선진화하자고 법 이름까지 만들었을까요? 그런데 그 법을 만든 의원들이 법을 어겼는데 의원직은 괜찮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또 국민의힘 말고 민주당 관련 재판은 어떻게 되는지 김도영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우선 이 내용이 알려지면서 혼선이 있었어요. 일부 보도에서 의원직 상실령 이렇게 나왔는데 왜 그런 걸까요? 네, 법원 선고 직후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오보가 좀 쏟아졌습니다. 아하. 일부 매체가 나경원 의원이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다고 속보를 내보내기도 했는데요. 심지어 앞서 보셨듯 변호사 출신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마저 SNS에 사필 규정이라고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혼선이 잇따르자 부랴부랴 법원이 사실이 아니라며 설명 자료를 배포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좀 헷갈리기는 해요. 앞서 저희 보도에서 보셨지만 국회법 관련해서는 의원직 상실령 기준은 500만 원인데 가끔 우리가 언론에서 보면 100만 원 이상이면 의원직 상실이다. 이런 내용도 있잖아요. 네, 적용 제목마다 당선 무효형 기준이 좀 달라서 생긴 오해입니다. 네. 말씀하신 경우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인데 이때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다만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일반 형법이라 금고 이상형, 국회법 위반은 벌금 5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아야 당선 무효입니다. 오늘 선고는 형법상 그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벌금형이 됐고요. 국회법 위반의 경우에도 최대 벌금 400만 원에 그쳐서 당선 무효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특수공무집행방해는 금고 이상인데 전부 벌금이 나왔고 또 국회법과 관련해서는 500만 원 이상이어야 되는데 그 이하가 나왔어요. 그렇다면 법원의 판단 기준, 유죄이면서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 이유 뭘까요? 네, 법원의 판단 근거 한 2가지 정도로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당시 국회가 공수처법과 선거제를 밀어붙이는 과정이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 입장에선 위헌이라 판단했을 수 있었다는 건데요. 야합에 의해서 통과하려는 소위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는 한마디로 삼권 분립을 철저히 이제 파괴하려는 시도입니다. 네, 재판부는 당시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4명이 위헌으로 판단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방선거와 총선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 국민의 정치적 평가를 받았다는 점도 설명했는데요. 근본적으로 성숙한 의정문화를 갖추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정치적인 일은 정치적으로 해결 좀 하라는 뜻으로 읽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각 당 상황을 좀 볼까요? 국민의힘 내에서는 뭐 사법 리스크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번 판결로 좀 해소가 됐다고 봐야 될까요? 네, 국민의힘 의석은 107석이죠. 이번 재판에 걸려있던 현역 의원은 6명이었습니다. 자칫 100석인 개헌 저지선도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번 판결로 어느 정도 한숨은 돌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판결이 패스트트랙 관련 판결이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좀 관련이 돼 있잖아요. 현역 의원들이 좀 포함이 돼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도 현재 현역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재판을 일부 받고 있습니다. 네. 박범계,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공동 폭행 혐의로 현재 같은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데요. 결심 재판이 오는 28일인데 늦어도 내년 초쯤엔 선고가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또한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네요. 김도영 기자였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정치권 평가. 그런데 처음으로 여야가 뒤집혔습니다. 여권에서 론스타 승소와 관련해 잘한 일이라며 하루 만에 칭찬으로 돌아섰습니다. 오히려 같은 당인 국민의힘에선 견제에 나선 모습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노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 관세 협상 타결에 이어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이며
이틀 전 김민석 국무총리는 론스타와의 소송에서 우리 정부가 승소했다는 소식을 직접 발표하며 새 정부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던 김 총리가 오늘은 법무부 장관으로 론스타 소송을 주도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공을 인정했습니다. 김 총리는 한동훈 전 장관을 만나면 취소 신청을 잘하셨다고 말씀드릴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소신 있는 결정, 평가받을 결단이라고 치켜 세웠습니다. 민주당도 칭찬에 가세했습니다. 대한민국 시스템의 승리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잘했고. 오히려 국민의힘에선 견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론스타 사태를 영웅서사로 만들려는 한가로운 사람이 있다며 사실상 한 전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민주당이 과거 소송을 반대한 점을 재차 언급하며 국익과 관련된 사안에 정쟁을 끌어들이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민주당에선 김병기 원내대표의 행보가 화제입니다.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에 호통을 치는가 하면 같은 당 법사위원들을 질타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이라 그나마 자제하는 모습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이어서 김태형 기자입니다.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경찰에 고발한 민주당 김용민 의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 조직의 지휘 감독 체계를 정면으로 무너뜨린 사건입니다. 그러자 김병기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지도부와 사전 논의가 없었다며 그렇게 민감한 건 정교해야 한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당 지도부도 반발하는 검찰에 강경한 입장이지만 그래도 대통령 외교 순방 때는 잡음을 줄여야 한다는 겁니다. 김병기 원내대표의 직언은 지난 18일에도 있었습니다. 국회 운영위에 출석해 자신의 딸이 거론되자 분노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향해 호통을 치며 회의 분위기를 다잡은 겁니다. 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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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당 내부는 물론 대통령실 핵심 참모에게도 할 말은 다 하며 원내대표로서 리더십을 보여주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당 일각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도입을 거론하는 등 지도부의 신중론과 결이 다른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내 독자적인 목소리에 대한 지도부의 조율이 필요한 시점으로 김병기 원내대표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예상대로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과 그야말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박규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핵심 증인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또 출석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반대 신문이 이어졌는데 체포 대상 명단을 적은 핵심 증거인 이른바 홍장원 메모의 신빙성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홍 전 차장은 메모와 관련된 현직 국정원 직원 진술의 출처를 따져 물었습니다. 그 국정원 직원의 진술을 어떻게 확보하셨죠? 반출되지 않도록 돼 있는데 증거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 어처구니 없는데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때도 해당 국정원 직원 진술을 놓고 자신을 신문하지 않았었느냐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김일빈 변호사님 그거 기억 못하세요? 아니요, 제가 그때도 그랬지만 증인이 답변을 하는 곳입니다. 여기. 법정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도 계엄 당일 홍 전 차장에 대한 통화 내역과 관련해 직접 발언하며 방어권을 행사했습니다. 21초 통화한 거는 바로 조태용 원장이 국내에 없다는 것을 확인한 전화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핵심 증인인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을 불러 신문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휴양지 세부로 향하던 비행기 안에선 폭행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싸움을 말리던 승무원이 승객에게 맞아 피가 나고 멍이 들었는데요. 하지만 제대로 된 처벌 없이 훈방 조치에 그칠 거란 전망입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지난 17일 밤 9시쯤 김해공항을 출발해 필리핀 세부로 날아오른 진에어 여객기. 하지만 2시간 뒤 기내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20대 한국인 승객이 외국인 승객과 실랑이가 붙자 여성 승무원이 다툼을 말렸는데
한국인 승객이 말리는 승무원을 향해 주먹을 휘두른 겁니다. 승무원은 얼굴을 맞아 피를 흘리고 멍이 드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해당 승객은 별도 좌석에 격리됐고 여객기는 비상 착륙 없이 세부에 도착했습니다. 항공안전 및 보안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위법 사안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단호하게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처벌입니다. 귀국하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지만 현행법에 최대 10년의 징역형만 있을 뿐 벌금형이 없어 초범은 대부분 훈방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 최대 1억 원의 벌금형이 추가된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기내 불법 행위에 단호히 대처하고 불법 행위자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이번 개정안의 취지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기내 폭행은 항공 안전과도 직결된 문제인 만큼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또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청소 작업을 하던 직원 6명이 유해가스를 마셔 3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는데요. 비슷한 사고로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숨진 지 불과 보름 만입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사고가 난 건 오늘 오후 1시 40분쯤입니다. 포항제철소 제강공장 야외에서 배관 찌꺼기를 청소하던 직원 6명이 가스를 마시고 쓰러졌습니다. 이 가운데 하청업체 직원 2명과 포스코 직원 1명 등 3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들 중 1명은 심폐소생술로 심장박동이 돌아왔지만 2명은 여전히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나머지 3명은 호흡곤란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정확히 무슨 가스인지는 모르겠어요. 작업장 슬러지 속에 들어있던 유독가스 같아요. 포항제철소에선 지난 5일에도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4명이 화학물질에 노출돼 50대 직원이 숨지고 3명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제철소 냉영 공장에서 자회사 직원이 수리 작업을 하다 설비에 끼어 숨졌는데 이번이 올 들어 3번째 인명사고입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 감식을 거쳐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중대 사고가 나면 기자를 피해라. 서울 한강버스 사고 대응 매뉴얼에 담긴 실제 내용입니다. 심지어 화재 대응 절차는 단 한쪽에 불과했지만 언론 대응 절차는 5쪽이나 됐는데요. 불보다 기자 피하는 게 더 중요했던 걸까요?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강버스 운영사가 중대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해 만든 언론 대응 지침입니다. 기자가 질문하면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비상 대응 계획이 가동되고 있다고 둘러대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지원에 대해선 무조건 고마움을 표하게 하거나 심지어 선원이 취재진과 접촉할 수 없도록 선장에게 선원 전체의 휴대전화와 태블릿 PC를 회수하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지침이 5쪽에 걸쳐 나열돼 있습니다. 강제 수거를 가정한 조항이라면 재산권과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어 선장의 권한 남용이 되고 선원법상 형사처벌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화재에 대한 비상 대응 절차는 단 한쪽, 원론적인 수준에 머무릅니다. 비상 매뉴얼 절차에 이 화재 대응보다도 더 무서운 게 배터리가 더 무서운 게 기장감. 서울시의회 시정질의에 답변자로 나선 오세훈 서울시장은 개정 전 지침이라고 답했다가 허를 찔렸습니다. 이거 보니까 지금 의원님 가지신 자료는 업그레이드 되기 전의 자료입니다. 일단 제가 어저께 받은 자료인데 그럼 저한테 업그레이드 된 자료를 줬다는 얘기입니까? MBN 취재진은 한강버스 운영사에 이런 지침이 들어간 이유를 여러 차례 물었지만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늘부터 나흘간 릴레이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첫날인 오늘 아이들 급식과 방과 후 돌봄이 차질을 빚었는데 매년 이맘때면 반복되는 파업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최은미 기자입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교문을 나서는 아이들. 아직 오후 2시지만 출출합니다. 같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인 급식 조리사들이 파업하면서 급식이 주먹밥에 샌드위치로 변경됐기 때문입니다. 급식이 제대로 안 나오니까 뭔가 불편했어요. 손으로 먹어야 되고. 파업에 참여한 인원은 5만 3천여 명. 전체의 12.9% 규모입니다.
이로 인해 1,089개 학교가 급식을 운영하지 않았고 초등 돌봄도 25개 학교에서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뭐 대체식을 준다 그러는데 뭔지도 모르겠고 뭐 다른 건 몰라도 이게 애들 관련해서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다 부모가 똑같은 마음인데. 이들은 기본급을 인상하고 방학 기간 무임금 문제를 해결해달라며 교육부와 8차례 교섭을 벌였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의 가치가 정규직 대비하여 평균 90%가 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공무원의 90%가 넘는 임금을 받아야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받고 계십니까? 매년 파업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급식과 돌봄 파업 시 대체 인력 투입을 법으로 정하자는 겁니다. 어떠한 명분도 우리 학생들의 밥 먹을 권리와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양측 모두 추가 교섭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면 내년 신학기 총파업까지 거론됩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산후조리원에서 마사지를 받던 산모의 어깨가 빠져 구급차에 실려 나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치 12주 진단을 받은 산모는 산후조리 대신 재활치료를 받고 있지만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안정보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최근 쌍둥이 딸을 낳고 산후조리원에 입소한 40대 여성. 늦은 나이에 출산해 몸을 회복하는 게 절실했습니다. 그런데 입소 사흘째 되던 날 마사지를 받던 도중 오른쪽 어깨가 빠졌습니다. 저는 가만히 이제 있는 상황에서 마사지사가 이제 저의 팔을 이렇게 밀면서 그때 이제 탈골이 발생을 하였어요. 너무 아파서 이 손이 막 덜덜덜 떨리면서 이러다가 쇼크로 쓰러질 수 있겠다라고. 어깨가 탈구되면서 회전근개 근육과 힘줄이 손상됐고 어깨 가장자리에 연골도 파열됐습니다. 3개월에서 6개월가량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후유장애 가능성까지 남았습니다. 실생활 시절에 그 모습이 생각이 안 날 정도로 그때 너무너무 스트레스와 이제 극심한 고통이 있었고 아이를 제가 안아볼 수 없고 들어줄 수 없었다는 그 사실이. 국내 산후조리원 대부분은 마사지를 제공합니다. 산모의 부종 완화 등에 효과적이라며 1, 2회가량 무료로 제공한 뒤 유료로 전환하는데 회당 10에서 30만 원으로 수백만 원을 청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출산 직후 받는 마사지가 오히려 산모에게 치명적인 부상을 남겼습니다. 산모들은 정상적인 몸보다 좀 더 손상을 받기 쉬운 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 관절 자체가. 무리하게 그런 마사지 같은 거나 스트레칭을 하는 거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는. 이렇게 사고가 발생해도 보호받을 길이 사실상 없습니다. 현행법상 근육을 풀어주는 마사지는 맹인 안마사나 의료인만 가능한데 조리원 대부분은 피부미용사나 산후관리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사고가 발생한 조리원도 피부미용사 자격으로 근육 마사지를 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통 선생님께서는 어떤 마사지를 하세요? 스웨덴식이라면 스웨덴식이고 근육을 별대로 풀어주는 뭐 그런 거. 이런 경우 불법 의료 행위로 분류돼 조리원에서 가입한 보험으로도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조리원과 합의하는 방법뿐이지만 이 역시 쉽지 않습니다. 조리원 측은 사건 발생 직후 산모에게 과실을 인정하고 조리원 비용은 보상 합의 후에 지불하라며 퇴소시켰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습관성 탈구 아니냐며 책임을 회피하고 조리원 비용을 내지도 않았다며 역으로 산모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초구 보건소는 조리원이 안전관리 지침을 준수했는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업계 전반에 걸쳐 몸이 약해진 산모에게 무분별한 마사지가 이뤄지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밥상에 통통한 국산 고등어 한 마리 올리려다 가격에 놀라신 분들 계실 겁니다. 마트에서도 국내산 고등어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기후변화로 어획량이 줄어든 탓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도 있다고 합니다. 강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형마트 수산물 코너 고등어 매대입니다. 국산 고등어 같지만 산지를 잘 살펴보면 대부분 노르웨이산입니다. 위에 두 줄이 노르웨이 고등어고 아래 한 줄만 국산입니다. 고등어 매대 절반 이상이 노르웨이 고등어로 채워져 있는 겁니다.
싸고 큰 노르웨이산 고등어가 해수온 상승 등으로 어획량이 급감한 국산 고등어를 대체하고 있는 건데 수산시장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저렴한 반찬이고 그래서 많이들 먹는데 그러면 주부들은 걱정이 있죠. 응? 사라지면 아무래도. 실제로 국산 고등어 경매량은 지난해보다 10% 줄어든 반면 수입산은 38%가 늘어난 상황. 공급이 감소하면서 국산 도매 가격도 1년 새 30% 가까이 뛰었습니다. 최근엔 중국 상인들이 국산 고등어를 수입해 쓸어가는 상황도 수급 불안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가격이 장난 아니에요. 요즘에 원만치가 않아요. 중국 사람들이 직접 항구에 와서 가져가고 이러기 때문에. 이상기 후에 중국의 수요까지 겹치면서 국산 고등어가 우리 밥상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네, 폐쇄 사회인 북한은 이 새로운 문화의 유입을 굉장히 경계하죠. 그런데 최근 북한이 주민 수백만 명이 전자지갑에 가입했다며 대대적인 선전에 나섰습니다. 정말 스마트폰도 이 전자지갑도 자유롭게 사용하는 걸까요? 손성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북한 주민이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습니다. 화면에는 카드 모양과 계좌번호, 잔액 등이 표시되면서 전자결제가 이미 생활 깊숙이 자리 잡은 듯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노동신문은 북한의 자체 전자결제 서비스인 삼흥전자지갑이 수백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용성과 친절성이 높은 정보기술 제품들을 적극 개발해서 국가에 적지 않은 이익을 주고 있는 삼흥경제정보기술사의 삼흥전자지갑은 지난 2023년 처음 공개된 북한판 스마트폰 결제 시스템으로 전기요금 납부부터 각종 표 예약 등 생활 밀착형 기능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는 전성 만물상 등 다양한 전자결제 앱이 등장하며 관련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과학기술 강국을 강조하며 관련 전시회 규모를 지속 확대했고 지난 2021년엔 정보 산업성을 신설해 IT 분야 발전에 무게를 실어왔습니다. 하지만 탈북민의 증언은 정반대입니다. 지난해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 A씨는 MBN 취재진에 지방에 사는 주민은 전자지갑을 사용해본 경험조차 없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전자지갑 확산이 단순한 현대화 흐름을 넘어 사회적 통제 강화와 맞닿아 있다고 분석합니다. 북한도 뭔가 세계 추세에 맞춰서 나아가려고 하는구나. 한편으로는 또 이런 걸 통해서 통제하는 측면도 있고. 겉으로는 편의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주민들의 경제활동과 일상을 더욱 촘촘하게 들여다보는 또 다른 통제장치란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고려대학교에서 또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해 시험이 전면 무효 처리됐습니다. 최근 대학교에서 이런 부정행위가 잇따르면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성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 고려대학교 공과대학의 한 전공 수업에서 온라인 퀴즈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학생 80여 명이 강의실에서 개인 노트북을 사용해 응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수의 학생이 답안을 제출한 뒤 결과를 확인하고 재시험을 볼 수 있다는 허점을 발견한 뒤 틀린 문제를 확인해 시험을 다시 치렀던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일부 학생들은 챗GPT나 제미나이와 같은 AI 프로그램을 사용해 응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모두 자신의 성적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 저지른 일들이었습니다. 화요일, 수요일 동안 도합 10시간 이상 공부했었는데 화나는 기분도 있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담당 교수는 다수의 부정행위 정황이 발견됐다며 해당 시험을 무효로 처리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또한 해당 시험을 온라인이 아닌 서류로 치르는 지필평가로 대신하겠다는 뜻을 대학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학 측은 이번 부정행위와 관련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한 집단 부정행위 정황이 드러난 고려대에서 또다시 비슷한 일이 벌어져 재학생들도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웠습니다. 내가 제대로 공부한 게 실효가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시험 감독 시스템 마련과 함께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조성우입니다. 네, 누군가 고의로 낸 사고에 당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5년 동안 고의로 교통사고를 꾸며내 보험금 23억 원을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붙잡혔는데요. 사고 한 번에 많게는 5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좌회전 신호에 유턴을 하는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마주오던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천천히 골목길로 진입하던 차량은 보행자를 보지 못한 듯 충돌합니다. 우연한 교통사고 같지만 가해 운전자와 보행자 역할을 미리 정해놓고 연출한 보험 사기극이었습니다. 5년 동안 고의 사고를 반복하며 한 번에 많게는 5천만 원, 모두 23억 원을 뜯어낸 일당 18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체포 때문에 체포한 겁니다. 운전하다가 뭐 이런 보험사에서. 이들은 상대방의 과실 비율이 높은 진로 변경이나 교통신호를 위반한 차량을 주로 골라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보험 사기 총책들은 모두 보험사에서 근무하며 관련 지식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터넷 카페에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글을 올린 뒤 한글 초성을 사용해 공격과 수비, 차량 뒷부분 추돌 역할을 맡을 사람을 모았습니다. 또한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자동 삭제 기능이 있는 비밀 대화방을 이용한 뒤 단서를 없애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가담자 중에는 경찰청이 관리 중인 조직폭력배 3명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의심되니까 왜 이 사람이 가해자였다가 또 이 사람 피해자가 될까? 이상하잖아요. 저희가 이제 계좌나 통신이라든가 이런 걸 전체적으로 수사를 하면서 경찰은 총책 4명을 구속 송치하고 모집글을 올린 7명 역시 검거해 지난달 말 검찰에 넘겼습니다. MBN 뉴스 정혜진입니다. 캄보디아발 각종 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렸죠. 여기에 동원된 대포폰과 대포 통장을 국내에서 공급한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잡고 보니 대부분이 20, 30대, 이른바 MG 조폭들이었습니다. 보도에 장진철 기자입니다. 차가 고급 승용차를 막아서고 운전자를 체포합니다. 구속되는 거예요? 같이 텔레그램에서 대출 알아보다가 제 카드도 같이 줬어요. 아파트 안에서는 온몸에 문신한 남성이 붙잡힙니다. 강원경찰청이 강원과 광주, 대전과 울산 4개 지역 폭력 조직원 11명 등 59명을 붙잡았습니다. 지인들의 신분증을 빼앗아 만든 대포 통장과 대포폰을 캄보디아 피싱 조직에 공급한 혐의입니다. 건당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씩 받았는데 이렇게 10억 원이 넘는 돈을 챙겼습니다. 이들이 넘긴 대포폰과 통장으로 피싱 범행을 통해 60명이 넘는 피해자에게 37억 원을 뜯어냈습니다. 이번에 검거된 조직원들은 대부분 20, 30대 MZ 조폭들로 지역에서는 선후배나 지인 사이였습니다. 수익금 무단 인출 방지를 위해 지인 명의 대포 통장만을 알선 공급하며 범행을 하였고 지역 후배들이 범행을 이탈하고자 하면 협박 등을 통해 서민들에게 뜯어낸 돈으로 비싼 외제차를 샀고 검거된 조직원의 변호사비나 벌금을 내줬습니다. 경찰은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 위반 등의 혐의로 총책 등 6명을 구속하고 캄보디아에 있는 총책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최근 유튜브에서 화제를 모은 중국산 아이스크림 메롱바입니다. 국내 판매 2달 만에 500만 개나 팔렸는데요. 그런데 이 아이스크림에 사용된 일부 성분을 두고 안전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과연 우리 아이들이 먹어도 안전한 건지 신용수 기자가 사실 확인해봤습니다. 아이스크림이지만 녹아도 흘러내리지 않고 젤리처럼 흐물거리는 게 혀를 내민 모습이랑 비슷하다고 해서 메롱바입니다. 천연 색소보다 더 선명한 색을 내기 위해 타르게 색소가 쓰였습니다. 석유에서 추출한 건데 물론 식용이 가능하고 식약처에서도 허가된 성분입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 성분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과다 복용할 경우 어린이에게 주의력 결핍장애 같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 때문입니다. 국내 식품기업 상당수도 현재 타르게 색소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소비자 불안 같은 것도 있고 마케팅적으로도 그렇고 거의 뭐 다 천연색소 위주로 전환을 한 걸로 알고. 안전하겠거니 해가지고 먹였었는데 타르색소가 있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좀. 실제로 미국에선 타르게 색소를 단계적으로 퇴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위험성을 단정할 수 없지만 타르게 색소 사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합니다. 만성질환으로 갈 수 있는 리스크가 문헌에서 자꾸 연구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나라도 적절하게 좀 스탠스를 좀 취하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냐. 이에 대해 식약처는 현재 타르게 색소 금지를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MBN 취재 결과 식약처는 지난 2009년 타르게 색소 사용 금지 방안을 추진했지만 미국을 비롯한 수입국들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황금의 화가로 불리는 구스타프 클림트의 작품이 3,460억 원에 낙찰되며 현대 미술품 최고가 기록을 세웠습니다. 근현대 작품 통틀어선 두 번째로 비싼 그림이 됐는데 그렇다면 가장 비싼 작품은 뭘까요? 이동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뉴욕의 현대미술 경매 현장. 팽팽한 긴장감 속에 낙찰자가 결정되고 환호성이 터져 나옵니다. $205 million. Here it is for this Elizabeth Lederer portrait, only at Sotheby's, here in the Breuer. The Klimt, Julian, is yours. Congratulations. 오스트리아 황금의 화가 구스타프 클림트의 작품 엘리자베스 레더러의 초상화가 새 주인을 찾았습니다. 수수료를 포함하면 3,460억 원으로 현대미술 역사상 가장 비싼 그림이 됐습니다. 단 2점밖에 없는 걸로 알려진 클림트의 전신 초상화 중 하나로 후원자의 딸을 담았습니다. Gustav Klimt's magnificent portrait of Elizabeth Lederer, representing the height of Klimt's artistic maturity and deep connection with his greatest patrons. 근현대 미술을 통틀어 보면 두 번째 낙찰가로 가장 비싼 그림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살바토르 문디입니다. 예수 초상화로 지난 2017년 약 6,600억 원에 팔려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소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밤에도 이어지는 소더비 경매에서는 멕시코의 대표 화가 프리다 칼로의 작품도 출품됐습니다. 칼로의 자화상 꿈 침대는 여성 예술가의 작품 최고가인 650억 원의 기록을 깰 것으로 예상되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동인입니다. 7년 만에 미국을 찾은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를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환대. 말 그대로 초특급이었습니다. 퍼스트레이디 멜라니아 여사까지 사우디를 상징하는 그린색 드레스를 입고 등장했습니다. 워싱턴 강영구 특파원입니다. 평소 백악관 공개 일정에 자주 나서지 않던 멜라니아 여사.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기색인 카드뮴 그린 색상 드레스를 입고 등장했습니다. 백악관 만찬장의 시선을 사로잡은 드레스는 단순한 패션을 넘어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의 환심을 사기 위한 상징적 제스처였다는 분석입니다. 사우디가 약속한 1조 달러 규모의 초대형 미국 투자, 또 사우디 왕가와 트럼프 가족 비즈니스 간의 긴밀한 관계, 여기에 중동 질서가 이스라엘 사우디 측으로 재편되는 상황에서 사우디의 지정학적 가치는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오랫동안 꺼려왔던 F-35 전투기 판매까지 결정하며 초특급 환대를 이어갔습니다. I'm pleased to announce that we are taking our military cooperation to even greater heights by formally designating Saudi Arabia as a major non-NATO ally. 또 빈살만 왕세자 승인하에 암살됐다고 미 CIA가 결론낸 사우디 반체제 언론인 까슈쿠지 암살 사건과 관련해 이 문제를 제기한 기자에게 면박을 주기도 했습니다. Fake news, ABC fake news, one of the worst in the business. Whether you like him or didn't like him, things happen, but he knew nothing about it. 미국의 이익이라면 동맹국 압박도 마다않는 트럼프 대통령. 하지만 돈이 되는 나라 사우디 앞에서는 특혜도, 외교적 배려도, 심지어 면죄부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제공한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은 러시아에게 유리한 새 종전안을 만들어 우크라이나의 수용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한여혜 기자입니다. 미사일 한 대가 상공을 가로질러 주택가로 떨어집니다. 건물 일부가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고 구조대원들이 잔해 속에서 실종자를 수색합니다.
Яким чином бачу ці ситуації, дуже страшно, тому що дітей забирають швидкою. 현지 시각 19일 러시아가 또다시 우크라이나 전역을 공습해 어린이 3명을 포함해 최소 26명이 사망하고 100명 가까이 다쳤습니다. 우크라이나도 미국에게 제공받은 장거리 미사일 에이테크스로 러시아를 공격했습니다. 지난달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승인한 뒤 처음입니다. 미국의 동조하에 공격이 이뤄진 만큼 러시아를 종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실제 공격 직후 미국 국방부 고위 대표단은 우크라이나를 찾아 종전 논의를 다시 본격화했습니다. 다만 미국과 러시아가 비공개로 협의한 새 종전안은 영토 문제 등에서 우크라이나의 대폭 양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Росія повинна усвідомлювати, що за війну, за вбивства не має бути жодної винагороди. 우크라이나가 종전안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 속에 우크라이나 전쟁은 네 번째 겨울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엔비디아가 사상 최대 실적을 내면서 AI 거품 논란을 잠재웠습니다. 이 문제는 반도체 기업들이 AI용 메모리 생산에 집중하면서 일반 PC나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D램 공급이 빠듯해지고 있습니다. 유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엔비디아가 올해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AI 거품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엔비디아의 고대역폭 메모리, HBM을 공급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3일 만에 주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반면 PC와 스마트폰에 쓰이는 D램 시장은 우려가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메모리 제조 기업들이 HBM과 서버용 메모리 생산 비중을 늘리면서 PC용 메모리 공급은 상대적으로 빠듯해졌습니다.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가격이 바뀌고 있습니다. 오전 오후로 오나. 그래서 저희가 이걸 가지고 있지 않고 받아서 바로 드리는 거예요. 진짜 많이 어려웠어요. PC 업그레이드를 미루라고 권하기도 합니다. 뚫기가 막 6만 원, 7만 원 하던 세상인데 26만 원. 쓸 때 있으면 쓰고 최대한 쓰고 나중에 필요할 때 가져오세요. 반도체 업계는 통상 4년 주기로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는 사이클이 있는데 지금은 수요와 가격이 폭등하는 초호황, 이른바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때문에 D램이 필수로 들어가는 노트북과 스마트폰 가격도 덩달아 오를까 소비자들의 우려도 커집니다.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든데 계속 오르니까는 그냥 그전 제품 그대로 사용할 것 같아요. 특히 PC와 스마트폰 수요가 많아지는 새학기를 앞두고 D램 공급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가 창립 20주년 기념 행사를 열고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 등의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협회는 또 태극 문양의 새로운 기업 이미지 CI를 공개하고 한국부동산개발산업연구원의 공식 발족식도 열었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이번 자유계약 선수 FA 시장에서 최대어로 꼽힌 천재 타자 강백호가 한화 이글스의 주황색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4년 최대 100억 원 규모의 계약인데요. 지난해 130억 원에 가까운 돈을 썼던 김승현 회장이 우승을 위해 다시 한번 통큰 투자를 했습니다. 최영규 기자입니다. 정교한 타격과 함께 타구를 담장 밖으로 날리는 장타력까지 갖춰 많은 팀들이 군침을 흘렸던 FA 최대어 강백호가 독수리 군단에 합류합니다. 한화 이글스는 4년 동안 계약금 50억 원에 연봉 30억 원 포함 최대 100억 원에 달하는 대형 계약으로 강백호를 붙잡았습니다. 지난 8시즌 동안 3할이 넘는 타율에 136개의 홈런을 때려낸 강백호는 당초 미국으로 건너가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 앞에 서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팀 평균 자책점 1위에 빛나는 투수진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했던 타선 보강이 절실했던 한화의 간절한 구애에 결국 마음을 돌렸습니다. 큰 기대를 걸고 저를 영입해 주신 만큼 거기에 보답할 수 있도록 더 잘 준비해서 내년에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약 130억 원을 들여 FA 심우준, 엄상백을 영입하고선 올해 19년 만에 한국 시리즈에 오른 한화는 공격력 부족을 절감하며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김승현 회장이 또 한 번 통 크게 지갑을 열어 강백호까지 영입하면서 노시환, 강백호, 문현빈으로 이어지는 최강의 중심 타선을 갖추게 됐습니다. 아낌없이 투자한 한화가 내년에는 27년 만에 우승이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팬들의 행복성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따뜻한 서풍이 불어들면서 추위가 누그러들었습니다. 내일도 서울이 12도, 경북 김천은 13도 등 낮 동안 예년보다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아침 기온은 0도 안팎으로 뚝 떨어지는 만큼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는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오는 주말까지 아침과 낮 기온 모두 큰 추위 없이 예년 기온을 대체로 크게 웃돌겠습니다. 하늘도 맑게 드러나면서 막바지 가을을 즐기기 좋겠습니다. 한편 동해안을 따라서는 수일째 건조주의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불이 번지기 쉬운 환경인 만큼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서울이 1도로 출발해서 한낮에는 12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지방 낮 기온도 전주가 13도, 부산 15도로 오늘보다 2에서 3도 정도 낮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사이에는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